1441년 세종의 맏아들 문종과 현덕왕후 사이에서 훗날 단종이 될 원손이 태어났습니다. 태종과 세종조차 첫째 아들이 아니었기에 그의 탄생은 조선 왕실이 그토록 바라던 완벽한 정통성의 완성이었습니다. 적장자의 몸에서 태어난 척장자. 하지만 왕실의 모든 축복을 독차지했던 이 귀한 아이는 역설적이게도 탄생과 동시에 어머니를 잃는 비극적인 운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단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를 끔찍이 아꼈던 할아버지 세종마저 그가 10살 되던 해에 승하했습니다. 1452년 아버지 문종마저 재위 2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단종은 불과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그를 보호해줄 대비나 상왕, 내명부의 어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홀로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댈 곳 없는 어린 왕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신하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그 누구보다 위태로운 처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역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종은 승하하기 전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아들의 보필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른바 고명 대신이 된 이들은 단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의 모든 실권을 의정부로 집중시켰습니다. 관리의 인사권을 행사할 때 후보자 3명의 명단을 올리면 대신들이 미리 임명하고자 하는 인물의 이름표 위에 누런 점을 찍어 올렸습니다. 어린 임금은 그저 그 위에 기계적으로 낙점을 찍는 결제자에 불과했던 이른바 황표정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하들의 힘이 너무 세지자 왕의 친척인 종친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김종서를 필두로 한 고명 대신들은 대군들의 사저로 외부 관료들이 드나드는 이른바 분경을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왕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종친들이 세력을 포섭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발길이 끊긴 사저는 적막해졌고 조선 최고의 무인적 기질과 야심을 품고 있던 수양대군에게 이러한 억압은 왕실의 존엄을 짓밟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오히려 수양대군에게 반격할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황보인을 찾아가 왕실을 모욕하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대신들은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약을 뚫어낸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조카를 지키는 척했지만 뒤로는 차근차근 자기 사람들을 포섭해 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궁궐의 암투 속에서 권력을 쥔 대신들과 판을 뒤집으려는 수양대군의 치명적인 기싸움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은 철저한 기만과 연기로 자신의 야심을 감췄습니다. 일찍이 세종대왕은 수양의 사납고 날랜 기질을 간파하고 그 성품을 억누르기 위해 소매가 넓고 큰 옷인 광수를 입도록 경책한 바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부왕의 뜻을 따르는 척하며 그 넓은 소매 속에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권력에 관심이 없는 종친처럼 행동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나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고 물밑에서 자신만의 무력 세력을 은밀히 규합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처소에는 권람이라는 인물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한번 방문하면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밥상은 매번 뒤로 밀려났고 하인들은 식어버린 국그릇을 보며 권람을 국물시키는 서방님이라 부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인들의 눈에는 눈치 없는 불청객에 불과했으나 권람은 사실 수양대군의 야심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한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그들이 식사 시간조차 잊고 나누었던 대화는 신권을 무너뜨리고 조선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고도의 정치적 모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밤의 밀약 끝에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자신의 생사고락을 함께할 운명적인 동지이자 최고의 책사 한명회를 청구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심에 날개를 달아준 인물은 뜻밖에도 개성의 옛 궁궐을 지키던 보잘것없는 하급관리였습니다. 한명회, 그는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칠삭둥이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며 30이 넘도록 벼슬 없는 평민으로 지내던 그가 가문의 배경을 통해
겨우 얻은 첫 직책은 태조의 옛집을 관리하는 말단 경덕궁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잃을 것 없는 이 초라한 지위는 훗날 반대파의 삼엄한 감시망을 무력화시키는 최적의 위장막이 되었습니다. 친구 권람의 천거로 이루어진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만남은 조선의 권력 지도를 뒤바꿀 치명적인 결탁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초라한 복권 차림이었으나 수양대군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마치 구면인 것처럼 반겼습니다. 수양대군은 서로를 늦게 알게 된 것을 한탄하며 그를 자신의 장자방이라 극찬했습니다. 한명회는 그 자리에서 수양대군의 마음을 꿰뚫는 대담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어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간신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으니 대군께서 직접 판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라는 무시무시한 논리였습니다. 이후 한명회는 왕실 사무전담기관인 종부시 관원이나 의원으로 위장하여 수양대군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의 감시망이 도성 곳곳에 깔려 있었으나 누구도 이름 없는 말단 궁지기의 움직임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깊은 밤 긴급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기묘한 통신체계를 고안했습니다. 하인 이문의 팔에 노끈을 메고 그 한 끝을 대문 밖으로 늘어뜨려 두게 한 것입니다. 밖에서 이 끈을 잡아당기면 밤이 아무리 깊었을지라도 은밀하고 즉각적으로 수양대군에게 소식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치밀한 계책은 이 보이지 않는 노끈을 타고 소리 없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당시 세종대왕 사후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당대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예술적 기질이 뛰어난 안평대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력 싸움에서 열세에 놓여있던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는 냉철한 현실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난세에는 글만 읽는 선비들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사들과 손을 잡고 진짜 힘을 거머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조언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활쏘기 연습을 구실 삼아 은밀하게 무사들을 불러 모으며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원에 매일같이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무사들을 자신의 사병으로 포섭해 나갔습니다. 홍달손, 양정, 유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정예무사들이 수양대군의 칼이 된 것은 바로 이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즉위한 단종에게 대국인 명나라 황제에게 인정받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행길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이었습니다. 험준한 여정에 길 위에서 쓰러지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기에 조정의 신하들조차 서로 눈치만 보며 가기를 꺼리던 깊이의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뒷걸음질 치던 그때 수양대군이 앞장서서 이 위험한 길에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위해 험로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충신의 가면을 썼지만 그 이면에는 명나라와 조선 양국의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치밀한 정략적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452년 겨울 명나라로 향하는 수양대군의 곁에는 기묘한 수행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의 아들과 우의정 김종서의 아들을 수행원으로 지목해 강제로 길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도성을 비운 사이 정적들이 반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그들의 자식을 곁에 두어 손발을 묶어버린 냉혹하고도 치밀한 수였습니다. 또한 이 먼 여정 속에서 집현전의 핵심 학사 신숙주마저 완벽히 자신의 사람으로 포섭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헌신적인 숙부의 가면을 완성한 수양대군은 이듬해 봄 도성으로 귀환하며 피비린내 나는 거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던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아침 수양대군의 집 후원에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명회 권람과 약속한 거사 당일이었지만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계획은 이미 도성 안의 상당 부분 누설된 상태였고 적의 우두머리인 김종서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예리한 칼날처럼 무사들의 목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일부 무사들은 거사를 미루자 먼저 임금에게 아뢰어야 한다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칫 모든 계획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수포로 돌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혹자는 의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반란을 일으키는 마당에 무슨 놈의 허락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왕위를 뺏는 반역이 아니라 나라의 어지러움을 바로잡는 정난이었습니다. 임금을 지키기 위해 간신을 치러 간다는 사람들이 정작 임금의 허락도 없이 군사를 부리는 이 지독한 모순. 지금 칼을 뽑는 순간 자신들이 충신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그저 왕을 겁박하는 또 다른 간신으로 기록될지 알 수 없었기에 무사들은 그 한 끗 차이의 명분 앞에서 피를 말리는 갈등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철저한 군주제 국가였던 조선에서 왕의 사전 허락이나 어명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움직여 조정의 대신을 처단하는 행위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일파가 역모를 꾀하니 왕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칼을 뽑는 순간 그들 역시 역적이 되어 본인은 물론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한 공포 앞에서 무사들은 주저했습니다. 심지어 담장을 넘어 도망치려는 자들까지 생겨나며 대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판단은 냉철했습니다. 그는 계획이 알려졌더라도 김종서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손쉽게 쳐낼 수 있다고 단언하며 전력을 점검했습니다. 활쏘기와 술자리를 베풀어 평범한 일상을 가장하는 치밀한 기만술을 펼치며 부하들의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책사 한 명회가 나섰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길가에 집을 지으려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참견 때문에 3년이 지나도 집을 짓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원칙과 정석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다 함께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에 자극받은 수양대군은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울며 말리는 자들을 사정없이 발로 차며 일갈했습니다. 따르지 않을 자는 가라. 만일 고집을 부려 사기를 그르치는 자가 있다면 내 손으로 먼저 베고 나갈 것이다. 서슬 퍼런 수양의 맹세와 협박은 무사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피의 길을 향해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수양대군 측도 이명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김종서를 처단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린 단종의 거처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사전에 받지 못한 윤허를 사후 보고로라도 받아내어 자신들의 불법적인 살인을 합법적인 어명으로 뒤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이 거사를 위해 중문에 이르렀을 때 부인 정희왕후가 직접 무거운 철 갑옷을 가져와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이는 가문의 명운을 건 피해 거사에 대한 부인의 무건의 지지이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결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겉옷 속에 갑옷을 숨겨 입고 가동 이문만을 대동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한 명에는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해 권람 등에게 서대문인 돈이문을 철저히 장악하게 했고 무사양정 등에게는 평복을 입혀 수양대군의 뒤를 은밀히 따르게 했습니다. 김종서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10여 명의 군사들을 마주쳤으나 그들은 수양대군이 뿜어내는 묵직한 살기와 기세에 눌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치밀한 통제와 삼엄한 침묵 속에 찬탈자의 칼끝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 김종서의 목을 향해 정확히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와 측근들이 문 앞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짐짓 정중한 태도로 정승과의 만남을 청했습니다.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기만술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노련한 정승답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성문이 곧 닫힐 시간이라는 핑계를 들어 이를 거절했습니다. 문밖 노상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김종서를 무방비 상태의 개방된 공간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이어 수양대군은 세종의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과 관련된 종부씨의 탄핵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종서의 주의가 복잡한 정치적 현안으로 쏠린 사이 수양대군은 가장 걸림돌이었던 호위자, 즉 아들 김승규를 떼어놓기 위한 은밀한 함정을 팠습니다. 수양대군은 고의로 자신의 사모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관복의 품위가 손상된 당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여 김종서의 시선을 완전히 돌린 것입니다. 김종서가 자신의 것을 뽑아주려 하자 수양대군은 굳이 사양하며 아들 김승규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사모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김종서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물리적 방패인 아들이 자리를 비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곁을 지키던 측근 신사면과 윤광은에게도 비밀이 논할 것이 있으니 물러가라고 압박하며 김종서를 철저히 홀로 고립시켰습니다. 주변의 호위 병력이 모두 사라진 순간 수양대군은 마지막 기만수를 펼쳤습니다. 은밀히 청탁할 편지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건넨 것입니다. 김종서는 오랜 세월 북방을 호령하던 노련한 무장이었으나 예법을 갖춰 편지를 건네는 왕자의 손길까지는 미처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 김종서가 달빛에 종이를 비춰보려 무방비 상태로 고개를 숙인 그 찰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종이문의 철퇴가 그대로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10수년간 조선의 조정을 지탱해온 정승의 권위는 단 한 번의 냉혹한 기습 앞에 허망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달려온 아들 김승규가 쓰러진 아버지 위로 엎드려 몸을 던졌으나 무사양정의 차가운 칼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을 쓰러뜨린 수양대군은 피 묻은 현장을 뒤로한 채 태연히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책사 한명회와 권람 앞에서 그는 첫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떳떳한 명분은 없었습니다. 오직 비열한 속임수와 무자비한 폭력이 만들어낸 차가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즉시 장악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어린 왕이 머물고 있던 경혜공주의 사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12살의 어린 왕 단종은 대궐이 아닌 누이 경혜공주의 사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단종에게 이곳은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켜줄 병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대궐 밖에 고립된 국왕의 거처는 치밀한 기습을 마친 수양대군에게 가장 손쉬운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김종서를 가격한 수양대군은 곧장 단종의 거처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틈으로 김종서가 반역을 꾀해 급히 처단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신하의 보고가 아니라 이미 칼자루를 쥐었음을 알리는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순식간에 사가를 포위한 군사들은 외부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단종이 유일하게 숨쉬던 공간은 그날 밤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포에 질린 어린 왕은 숙부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조카를 다독였지만 그것은 뒤에 숨긴 칼날을 가리기 위한 비정한 연기였습니다. 그는 안평대군과 김종서 일당이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우며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정적들을 소집한다는 구실로 왕의 명령서인 명패를 내놓으라며 단종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서슬 퍼런 무력 앞에 압도당한 단종은 결국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명패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왕의 명패를 받은 대신들이 영문도 모른 채 속속 입궐의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궐 문 너머엔 이미 한명회가 설계한 잔혹한 덫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세 겹으로 배치하여 세 개의 관문을 만든 뒤 한명회는 죽일 자와 살릴 자를 기록한 생살부를 든 채 문 안쪽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대신들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수행하던 하인들을 강제로 떼어내어 무장해제시켰습니다. 홀로 남겨진 대신들이 두 번째 문에 들어서는 순간 생살부의 이름이 실린 이들은 구치관, 홍윤성 등 대기하던 무사들의 쇠몽둥이 아래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황보인과 조극관을 비롯하여 수십 년간 조선의 정사를 논하던 중신들이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 처참하게 도륙되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은 명패를 받고 초원을 타고 대궐로 향하던 중 이미 자신의 참혹한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예법에 따라 마땅히 수레에서 내려야 할 종묘 앞을 지나면서도 그는 넋을 잃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곁에 있던 관리 일회장의 손을 잡고 끝이다, 끝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뒷일을 부탁했습니다. 대궐 문 안쪽에서 벌어질 참극을 짐작하면서도 정승으로서의 마지막 걸음을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시각 병조판서 민씨는 문종의 능인 현능 비석을 세우던 공사 현장에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단종을 지탱하던 정치적 방패들은 그렇게 하룻밤새 완벽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한편 전날 밤 철퇴를 맞고 쓰러졌던 김종서는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싸맨 채 부인의 가마에 몸을 숨기고
숭례문과 돈이문 등 도성의 성문을 돌며 안으로 들어가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의 지시로 신복 장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던 성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양대군이 보낸 이응상 일행이 김종서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김종서는 내가 정승인데 어찌 걸어가겠느냐 수레를 불러오라며 호통을 쳤으나 그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잘리고 말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라 불리던 김종서는 결국 무사들의 칼날 아래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참혹한 사륙전을 끝낸 수양대군은 자신의 정난을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대신들이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을 세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평소 안평대군이 문인들과 교류하며 지은 무의정사와 담담정은 졸지에 영모를 꾸민 아지트로 둔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강화도로 압송되던 안평대군은 좌의정 김종서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눈물을 흘렸으나 그는 김종서가 이미 참혹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인 정인지 등은 단종을 집요하게 압박하여 안평대군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난 며칠 뒤 단종은 자신의 숙부를 사사하라는 비극적인 명을 내려야만 했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안평대군은 금부진무 200순이 내린 사약을 받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변에 성공한 수양대군은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 국정의 핵심 요직을 모두 겸임하며 인사권과 군사권을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으나 이미 모든 실질적인 통치권은 숙부의 손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또한 그는 백관들을 동원해 자신의 공로를 고대중국의 충신, 주공에 비유하며 찬양하는 교서를 내리도록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서슬퍼런 공포정치 앞에 집현전의 학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도망쳤습니다. 홀로 남은 학사 유성원은 무력에 굴복하여 수양대군을 주공에 비유하는 거짓 찬양교서를 초안해야만 했고 집에 돌아와 남몰래 통곡했습니다. 피해 숙청이 끝난 뒤 수양대군은 자신을 도운 36인을 정난공신으로 임명했습니다. 억지로 공신명단에 포함된 성산문은 이를 영광이 아닌 치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공신연회를 거부했고 수치심에 밥맛을 잃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영의정 취임 잔치에서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좌참찬 허우는 조정의 원로들이 몰살당한 참담한 상황에서 어찌 차마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양대군은 그의 충심을 아껴 살려두려 했으나 이계전을 비롯한 공신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허우를 유배 보낸 뒤 사사하고 말았습니다. 승자의 화려한 잔치상 앞에서 흘린 패자의 의로운 눈물은 그렇게 죽음으로 지워졌습니다. 1454년 정월 수양대군은 문종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단종의 국혼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단종을 보호해줄 새로운 외척 가문의 등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간택하여 단종이 새로운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궁중이 비어있어 어린 조카를 위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단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교활한 수단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꽉 잡은 수양대군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혜빈 양씨와 마지막까지 조카를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는 생모를 일찍 여인 단종을 지극정성으로 길러준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으며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의 야심에 맞서 끝까지 조카의 왕권을 지키려 했던 가장 든든한 숙부였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이 두 사람은 단종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최후의 성벽이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최후의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혜빈 양씨와 금성대군 등이 몰래 반란을 꾀하고 권력을 휘둘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명백한 증거 하나 없는 억지였지만 이를 빌미로 마지막 남은 단종의 최측근들을 한꺼번에 유배 보냈습니다. 단종을 지키던 마지막 방패막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14세의 어린 왕은
자신을 지켜주던 혈육들이 역모로 몰려 쫓겨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한계에 달한 단종은 결국 선의를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내어주는 대신 더 이상 곁에 혈육과 충신들을 핍박하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백기 투항이었습니다. 단종의 명을 받아 예방승지 성산문은 상서원에서 옥새를 운반해왔습니다. 성산문은 왕이 바뀌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차마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옥새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목 놓아 울며 통곡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옥새바퀴를 굳게 사양하는 연기를 펼치던 수양대군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를 매섭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된 겸양 뒤에 감춰져 있던 권력 찬탈자의 서늘한 살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찰나였습니다. 수양대군이 계속해서 엎드려 사양하자 결국 단종은 이미 뜻이 정해졌으니 빨리 준비하라며 옥새를 직접 손에 들고 수양대군의 손에 강제로 쥐어주었습니다. 숙부에게 생존을 애원하던 소년왕의 굴욕적인 선의와 함께 마침내 조선 제7대왕 세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옥새를 내어주고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은 어두운 밤 등불조차 밝히지 않은 채 거처를 수강궁으로 옮겼습니다. 어린 상황의 가마가 도성의 종로를 지날 때 길가 행랑에 모인 백성들은 억울하게 자리를 잃은 주군을 향해 막을 수 없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단종이 수강궁으로 내몰리던 그 무렵 지편전 학사 박팽년은 찬탈의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경회로 연못에 빠져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를 가로막은 것은 성산문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임금이 아직 상황으로 살아계시고 자신들이 살아있으니 여전히 이를 도모할 수 있다며 박팽년을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다시 도모하다 실패하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비극적 현실 앞에서 자결 대신 복수를 택하며 훗날을 기약했던 이 연못가의 은밀한 결의는 이듬해 세조의 목을 겨눌 사육신 거사의 묵직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상황으로 물러나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지 2달 뒤인 1455년 8월 16일 세조는 조카를 위로한다며 창덕궁 인정전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공신들이 차례로 일어나 춤을 추자 마침내 세조 본인마저 직접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재위 기간 중 세조가 직접 춤을 춘 기록은 이날이 유일할 만큼 그에게는 권력을 거머쥔 최고의 환희를 누린 순간이었습니다. 공신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맹족을 바치며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겉으로는 상황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숙부의 따뜻한 연애 같았으나 실상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 끝에 왕위를 차지한 찬탈자의 잔혹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기만적인 정치쇼를 통해 백성들의 경계심을 잠재우려 했고 모든 실권을 빼앗긴 14세의 어린 상황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자들의 기괴한 춤사위를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왕위를 희생하여 주변 사람들을 살리려 했으나 수양대군의 냉혹한 숙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춤사위가 벌어지던 연회가 끝난 지 불과 석 달 뒤인 1455년 11월 세조는 단종을 친어머니처럼 길러준 혜빈 양씨마저 교수형으로 참혹하게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을 안심시키던 연회 이면에는 이처럼 철저하고 잔인한 고립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세조의 기만과 피바람을 참지 못한 성산문과 박팽년 등은 이듬해인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연해날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임금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무사인 벼룬검 자리에 성승과 유흥부를 세워 연회장 안에서 세조 일파를 척살하고 단종을 복위시킨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연회장이 좁고 더우니 벼룬검을 들이지 말자는 한명회의 건의에 따라 세조가 갑작스럽게 호위무사를 취소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거사가 연기되자 두려움을 느낀 동무자 김질이 장인 정창송과 함께 세조를 찾아가 음모를 밀고 하였고 단종 복위 모의는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세조가 직접 주관하는 잔혹한 국문을 받았습니다. 세조는 이들이 자신의 녹봉을 먹고도 배신했다며 분노했으나 성산문과 박팽년은 세조를 임금이 아닌 날이라 부르며 끝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조가 준 녹봉에는 손도 대지 않았음을 밝히며
자신들의 행동은 옛 임금을 향한 당연한 충성이라고 맞섰습니다. 격노한 세조는 불에 달군 쇠로 성산문의 다리를 뚫고 유흥부의 맨살을 지지는 참혹한 고문을 가했으나 이들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세조의 형벌이 혹독하다며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끝내 굽히지 않은 이들은 사지가 찢기는 거열령에 처해져 잔혹하게 희생되었고 훗날 조선의 저리를 상징하는 사육신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의 여파로 1457년 6월 단종은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험준한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인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배후에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배를 타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자연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7살에 폐위된 소년왕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령포에서의 유배 생활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뒤 큰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자 단종은 거처를 영월 관하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단종이 영월 관풍원에서 숨죽여 지내던 1457년 가을,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는 대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음과 결탁하여 영남의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관노의 밀고로 거사 실행 직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세조는 크게 분노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렸고 단종의 장인 송현수마저 교형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에서 아예 평민인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냉혹하고도 최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1457년 10월 24일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의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야사와 훗날 숙종실록 등의 기록은 금부도사가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고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공을 세우려던 하인이 활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서슬 펄언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말단 관리였던 호장 어뭉도는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밤중 남몰래 강물에 버려진 시신을 수습하여 험준한 산속에 감회장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세조를 향해 고개를 숙일 때 목숨을 걸고 군신의 의리를 지킨 이름 없는 향리의 묵직한 충절이었습니다. 12세의 왕위에 올라 가장 참혹하게 희생되었던 소년왕 단종은 그로부터 무려 240여 년이 지난 1698년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왕으로 복위되어 조선의 정식 국왕으로 역사의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